안녕하세요. 준하원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어영부영 지내고 나니 벌써 2월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라게 되네요. 세월엔 장사가 없다고 하던데 역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내 몸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피곤해 지쳐 잠드는 날들이 많다 보니 책을 자주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자괴감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 오늘은 소설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자살을 소재로 다룬 책입니다. 권혁일 작가님의 제2한강이란 책인데요. 제2한강은 자살한 이들만 전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죽은 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작가님은 소설 속 등장인물의 사연을 통해 그들이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의 서두 작가의 말에서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경험이 지필 계기였음을 밝힌 작가님의 말처럼 이 소설이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작가님의 말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왜 그랬을까? 2020년 여름, 친구 M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릿속은 그런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도대체 왜? 네가 왜? M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이 자살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까지도 친구들과 메신저로 쓰잘머리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M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M은 더 이상 제게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거든요.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유독 M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선선할 때는 더더욱이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떠나야만 했을까? 도무지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메모장을 켜고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M의 영혼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지, 결말 부분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 이 문장을 쓰는 순간에도 M은 여전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상상한 세계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부디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쉬고 있기만을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모두 뒤로 한 채로, 그리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친구 M이 있는 곳으로 떠나지 않으시기를.
2019년 4월 17일 홍영록 사망 당일. 죽는 기분은 아무도 모르지. 죽을 것 같은 기분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뿐. 진짜 죽으려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도움의 전환이 뭐니 하는 건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지. 나는 나선형으로 꼬인 선이 거의 직선이 될 만큼 수화기를 길게 낚아챘다가 있는 힘껏 땅으로 내리꽂았다. 콱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플라스틱 수화기는 박살이 났다. 곧 있으면 저 딱딱하고 날카로운 한강 물결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내 삶과 닮은 것 같아 불쾌감이 일었지만 죽으려는 자에겐 그 불쾌감마저 사치 같아. 수학의 자네와 함께 발로 걷어차 버렸다. 죽음은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보다도 가까이 있었다. 단 몇 발자국,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그 최소한의 힘만 발휘해도 달콤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세 걸음쯤 뒷걸음하여 도움닫기를 한 후 세상만사 귀찮게 여기는 비둘기처럼 딱 필요한 만큼의 높이만 뛰어올라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다. 드넓은 한강에 인간의 작은 몸을 던지면 고작 퐁당 하는 귀여운 소리나 귀를 간신히 간지럽힐 만큼 시시한 소리가 날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그 작은 몸은 실로 큰 진동과 파장을 만들어낸다. 아주 잠깐뿐일지라도 그건 평범한 인간이 이 커다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흔적일 것이다. 한평생 먼지만큼의 존재감도 없이 살아왔던 내가 세상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갈겨보는 묵직한 펀치 한 방. 숨이 끊어질수록 내 얼굴은 한없이 못나게 구겨졌지만 육신의 껍데기 안쪽 마음이란 곳에는 회미한 승리감의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다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쓰잘머리 없는 생각이 스쳤다. 그건 정말이지 1g의 가치도 없는 생각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잡을 수 없는 선택지였으므로. 이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르댕댕한 햇빛을 왼 얼굴에 두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기념 파티라도 해야 하나? 멍청한 생각을 했다는 민망함에 괜히 길에 웅크리고 있는 돌멩이를 강 쪽으로 툭 차버렸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가라앉았다. 물방울이 얕게 솟구쳤고 물무늬가 하찮게 퍼지더니 곧 사그라들었다. 이제 돌멩이가 강물에 빠졌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돌멩이는 분명 강물 아래에 누워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소멸과 다름없었다. 이슬은 고개를 들어 푸르댕댕한 철근으로 만들어진 푸르댕댕한 다리와 그 뒤에 걸린 푸르레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저 다리가 낫겠지? 아니다, 아니야. 아침대교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녀는 10년째
결단하지 못한 그 문제를 두고 자기 자신과 실랑이를 벌였다. 제2의 한강에는 이러한 고민으로 수년째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 쉽다는 말은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슬은 집요한 시도 끝에 첫 자살을 쟁취했지만 두 번째 자살은 충동조차 일지 않았다. 죽기 전 3년 동안 쉼없이 몰아쳤던 그 충동이 뻔뻔하게도 식어버린 것이다. 그건 마치 결승선을 착각한 마라토너의 기분과도 같았다. 끝인 줄 알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는데 사실은 1km쯤 더 가야 한다고.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간 마라토너에게 남은 1km는 지나온 41km보다 멀게 느껴진다. 그녀는 주저앉는다. 그녀의 세상은 거기서 멈춘다. 이슬에게 다시 자살은 그 1km만큼이나 먼 곳에 있었다. 이슬은 대교를 향해 치켜든 시선을 거둔다.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내밀며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한다. 걷는다기보다는 뇌의 명령 없이 다리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이동에 가까웠다. 결승선 대신 출발선을 향해 41km를 되돌아가는 것만큼 무겁고 부질없는 걸음으로. 기호?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저기... 그것은 확실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저기요, 괜찮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아주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멍한 느낌으로 눈을 떴다. 잠깐, 눈을 떴다니?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음은 과거가 될 수 없다. 죽음이 발생할 시점은 과거겠지만 한 번 죽고 나면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가 된다. 하지만 난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떴다. 방금 왔어요? 그런 거죠?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단어로 이뤄진 문장의 뜻은 파악할 수 없었다. 왔다. 방금? 내가? 어디서? 그럼 여긴 어디? 대답할 정신은 아니시겠죠? 다들 그래요. 아마 나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우선 정신은 차리셔야 해요. 여기 계속 자빠져 있을 순 없으니까요. 나를 불쌍해 하면서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말투였다. 흐릿한 데다가 푸르스름한 빛까지 돌아서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크지 않은 체구의 어린 학생 같았다. 저기 혹시... 네네네. 아저씨 죽은 건 맞아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나 살았나 싶겠지만 분명히 죽었어요. 일단 일어나서 정신부터 차리자고요. 다 말해줄게요. 내가 하려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사실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다. 어쨌든 언젠가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할 질문이었으므로 난 그녀의 말에 고개를 아무 방향으로나 끄덕였다.
게다가 마지막에 덧붙인 다 말해줄게요 라는 말에는 한 채의 망설임도 묻어있지 않아 꽤나 믿음직스러웠다. 그 말은 내게 어떻게든 일어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껌뻑였다. 눈은 확실히 작동했다. 눈꺼풀을 열고 닫을 수 있었으며 좌우부터 위아래까지 원하는 곳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도 온 세상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이어서 손과 발끝에 힘을 주어 보았다. 분명히 죽은 상태여서 그런지 마디마디가 뻑뻑했지만 손과 발은 내가 명령한 그대로 움직여 주었다. 오른 어깨를 둥글게 말아 오른손으로 땅을 짚는다. 손바닥에 수직으로 힘을 쏟아 왼 어깨와 머리를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린다. 동시에 왼팔도 직각으로 접어 팔꿈치를 펴며 상체를 밀어 올린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몸을 완전히 일으킬 수 있는지 당최 다음 단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 입에서 한심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애써 힘을 주고 있던 상체의 힘마저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나는 내 몸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 진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내 귓구멍을 허락없이 통과해 뇌의 어느 부분을 찌르듯이 때렸다. 그제서야 온 신경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지 난 어느덧 상체를 다 일으킨 채 바닥에 니은자로 앉아 있었다. 허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속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듯 있는 힘껏 나를 낚아채 반쯤 일으켜 세웠다. 발바닥이 땅에 닿자 내 몸은 적당한 움직임을 기억해냈고 나는 마침내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단세포 생물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의 진화를 모두 겪어낸 기분이었다. 아, 진짜. 아저씨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내가 하루빨리 여길 뜨든가 해야지. 누굴 탓해. 다 내가 못난 탓이지. 내가 돼진 탓이야. 아저씨가 돼진 탓이기도 하고. 미안해요.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진화라는 선물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단세포 생물로 돌아가고픈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은 지성 생물체로서의 욕구도 솟아올랐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날 아세요? 제 이름은 홍영록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몇 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그녀에게 천사나 저승사자 둘 중에 뭐냐고까지 묻고 싶었지만 후자일 확률이 50%나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뒤이은 그녀의 반응을 보니 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사망 이후 첫 번째로 잘한 선택임이 확실했다. 아니, 아저씨,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저씨 술 마시고 죽은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취해 있더라고요. 진짜 웃기다니까. 그녀는 오랜만에 재미있는 광경을 봤다는 듯이 깔깔 웃었다. 30초는 좋게 깔깔대고 나서는 이쯤 하면 됐다는 듯이 표정을 가다듬었다. 푸르스름한 모습에 퍽 잘 어울리는 표정이었다. 그런 그녀는 유령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도 영혼 그 자체 같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아참, 말했었죠. 아저씨는 분명히 죽은 거라고. 맞아요. 아저씨는 죽어서 여기 온 거예요. 사후세계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왠지 낯간지럽고 그냥 다들 제2의 한강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지겹도록 봤던 한강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따지자면 사후세계 비슷한 곳이에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2의 한강은 착한 사람만 오는 천국도 아니고 악질 새끼들만 오는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처럼 또 나처럼 자살한 연놈들만 오는 웃긴 곳이죠. 맞다. 그냥 다 푸르댕댕하게 보이죠?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래요. 난 여기 10년 있었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댕댕해요. 30년 있었던 할머니도 똑같대요. 누군지 몰라도 참 고약하지 않아요? 이딴 식으로라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지겨워. 어떨 때는 누나를 확 뽑아버리고 싶어. 물에 빠져 돼진 것도 아닌데 눈에 꼭 물이라도 찬 것 마냥. 아, 그쪽은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방금 한 말 취소. 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녀의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나에게 어떤 종류의 강한 두려움과 불안감만은 심어졌을 뿐이다. 죽고 나면 적어도 그런 감정들로부터는 자유로워지리라 믿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생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에 닿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공기는 지옥이다. 공기를 마시고 뱉는 자들은 크든 작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죽음이 그 끔찍한 굴레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 생각했는데 지독한 공기는 기어이 죽음마저 뚫고 들어와 나에게 계속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분명히 죽은 상태인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죽은 상태가 될 수 있길 빌었다.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푸르죽죽한 것이 파르르 떨렸다. 버젓이 붙어있는 두 손이 원망스러웠다. 손도 공기와 마찬가지다. 손이 달린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발도, 폐도, 뇌도, 눈도 마찬가지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야만은 족쇄에 불과하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학생, 유령, 혹은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녀 또한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나 같은 한심한 인간을 상대하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달고 있는 다리가 그녀를 여기로 옮겼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달고 있는 눈이 날 발견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지루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일단 하루 종일 그러고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좀비도 최소한 움직일 줄 안다고요. 아까 좀 생각 없이 말했는데 여기 온 첫날부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과할게요. 사과의 의미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저씨를 도와주고요. 그럼 됐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라는 대로 하고 끌어주는 대로 끌려가는 건 내게 익숙한 방식이다.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녀의 가이드에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적어도 이름만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물어보았다. 이름을 알아야 언제든 이제 무얼 하면 되겠냐고 물을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자신을 류이슬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유가 아닌 류라고 두어 번 더 강조해서 얘기했다. 유씨나 류씨나 같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귀찮은 훈계를 듣고 싶진 않아 꼭 류이슬이라 부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슬은 내가 묻지도 않은 나이까지 알려줬다.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는 19살이고 여기서 보낸 시간까지 합산하면 29살이라고. 이곳에선 몇 년을 지내든 자살할 당시의 모습으로 남기 때문에 여전히 이 꼬락선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덜컥 우울이 치밀었다. 내 생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쭉 남아야 한다니. 제2의 한강이란 세계가 점점 잔인하게만 느껴졌다. 잠깐만, 아저씨도 얼추 그 정도 나이 아니에요? 29이나 30 근처쯤? 그럼 내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딱 아저씨 나이야. 말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할게. 아무렴 상관없었다. 동생보다는 친구인 편이 훨씬 나았다. 나이로 책임져야 할 사람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나누는 세상의 규칙이 나로서는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보다 어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마다 나는 숨이 버거웠다. 대다수의 상황에서 나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쓸데없이 나이만 먹은 사람에 가까웠다. 나 자신도 책임지기 어려운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은 거의 형벌이었던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슬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안락함을 선사했다. 그녀의 외형이 나보다 한참 앳되어 보이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이슬은 몇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더니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나는 쫄래쫄래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슬이 몇 날 며칠을 걷는데도 나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고 있는 거야.
관리사무소? 그래, 관리사무소. 여기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야.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어디 하늘에서 보낸 천사나 저승사자 같은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자살해서 여기에 처박힌 사람들이야. 죽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어딘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켰나요? 아니, 아무도 안 시켜. 다 자원한 거야. 여기선 일이라도 안 하면 정말 할 게 없거든. 10분쯤 걸었을까? 우리는 제2한강 북부관리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규모는 어림잡아 서울 여느 자치구의 구청쯤 되는 것 같았다. 이슬은 첫날엔 사망 확인과 거주지 배정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3, 40명씩 이사를 오니까 관리사무소도 그렇게 한가하지만은 않아. 들어오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말이야. 아, 이사 온다는 건 자살했다는 뜻이야. 그래도 오후 4시면 그렇게 사람이 몰릴 시간은 아니네. 아저씨는 뭐 이런 대낮에 죽었대? 내 알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처리할 것만 후딱 처리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원래 이사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 (2019년 4월 17일) 홍영록 사망 당일. 죽는 기분은 아무도 모르지. 죽을 것 같은 기분에 대해서만 떠들어댈 뿐. 진짜 죽으려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도움의 전환이 뭐니 하는 건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지. 나는 나선형으로 꼬인 선이 거의 직선이 될 만큼 수화기를 길게 낚아챘다가 있는 힘껏 땅으로 내리꽂았다. 콱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플라스틱 수화기는 박살이 났다. 곧 있으면 저 딱딱하고 날카로운 한강 물결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내 삶과 닮은 것 같아 불쾌감이 일었지만 죽으려는 자에겐 그 불쾌감마저 사치 같아. 수학의 자네와 함께 발로 걷어차 버렸다. 죽음은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보다도 가까이 있었다. 단 몇 발자국,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는 그 최소한의 힘만 발휘해도 달콤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세 걸음쯤 뒷걸음하여 도움닫기를 한 후 세상만사 귀찮게 여기는 비둘기처럼 딱 필요한 만큼의 높이만 뛰어올라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다. 드넓은 한강에 인간의 작은 몸을 던지면 고작 퐁당 하는 귀여운 소리나 귀를 간신히 간지럽힐 만큼 시시한 소리가 날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그 작은 몸은 실로 큰 진동과 파장을 만들어낸다. 아주 잠깐뿐일지라도 그건 평범한 인간이 이 커다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흔적일 것이다. 한평생 먼지만큼의 존재감도 없이 살아왔던 내가 세상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갈겨보는 묵직한 펀치 한 방. 숨이 끊어질수록 내 얼굴은 한없이 못나게 구겨졌지만 육신의 껍데기 안쪽 마음이란 곳에는 회미한 승리감의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다시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쓰잘머리 없는 생각이 스쳤다. 그건 정말이지 1g의 가치도 없는 생각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잡을 수 없는 선택지였으므로. 이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르댕댕한 햇빛을 왼 얼굴에 두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기념 파티라도 해야 하나? 멍청한 생각을 했다는 민망함에 괜히 길에 웅크리고 있는 돌멩이를 강 쪽으로 툭 차버렸다.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가라앉았다. 물방울이 얕게 솟구쳤고 물무늬가 하찮게 퍼지더니 곧 사그라들었다. 이제 돌멩이가 강물에 빠졌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돌멩이는 분명 강물 아래에 누워있겠지만 사실상 그건 소멸과 다름없었다. 이슬은 고개를 들어 푸르댕댕한 철근으로 만들어진 푸르댕댕한 다리와 그 뒤에 걸린 푸르레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저 다리가 낫겠지? 아니다, 아니야. 아침대교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녀는 10년째 결단하지 못한 그 문제를 두고 자기 자신과 실랑이를 벌였다. 제2의 한강에는 이러한 고민으로 수년째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 쉽다는 말은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슬은 집요한 시도 끝에 첫 자살을 쟁취했지만 두 번째 자살은 충동조차 일지 않았다. 죽기 전 3년 동안 쉼없이 몰아쳤던 그 충동이 뻔뻔하게도 식어버린 것이다. 그건 마치 결승선을 착각한 마라토너의 기분과도 같았다. 끝인 줄 알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는데 사실은 1km쯤 더 가야 한다고.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간 마라토너에게 남은 1km는 지나온 41km보다 멀게 느껴진다. 그녀는 주저앉는다. 그녀의 세상은 거기서 멈춘다. 이슬에게 다시 자살은 그 1km만큼이나 먼 곳에 있었다. 이슬은 대교를 향해 치켜든 시선을 거둔다.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내밀며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한다. 걷는다기보다는 뇌의 명령 없이 다리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이동에 가까웠다. 결승선 대신 출발선을 향해 41km를 되돌아가는 것만큼 무겁고 부질없는 걸음으로. 기호?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저기... 그것은 확실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저기요, 괜찮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아주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멍한 느낌으로 눈을 떴다. 잠깐, 눈을 떴다니?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음은 과거가 될 수 없다. 죽음이 발생한 시점은 과거겠지만 한 번 죽고 나면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가 된다. 하지만 난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떴다. 방금 왔어요? 그런 거죠? 단어 하나하나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단어로 이뤄진 문장의 뜻은 파악할 수 없었다. 왔다. 방금? 내가? 어디서? 그럼 여긴 어디? 대답할 정신은 아니시겠죠? 다들 그래요. 아마 나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우선 정신은 차리셔야 해요. 여기 계속 자빠져 있을 순 없으니까요. 나를 불쌍해하면서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말투였다. 흐릿한 데다가 푸르스름한 빛까지 돌아서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크지 않은 체구의 어린 학생 같았다. 저기 혹시... 네네네. 아저씨 죽은 건 맞아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나 살았나 싶겠지만 분명히 죽었어요. 일단 일어나서 정신부터 차리자고요. 다 말해줄게요. 내가 하려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사실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조차 몰랐다. 어쨌든 언젠가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할 질문이었으므로 난 그녀의 말에 고개를 아무 방향으로나 끄덕였다. 게다가 마지막에 덧붙인 다 말해줄게요 라는 말에는 한 채의 망설임도 묻어있지 않아 꽤나 믿음직스러웠다. 그 말은 내게 어떻게든 일어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껌뻑였다. 눈은 확실히 작동했다. 눈꺼풀을 열고 닫을 수 있었으며 좌우부터 위아래까지 원하는 곳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도 온 세상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이어서 손과 발끝에 힘을 주어 보았다. 분명히 죽은 상태여서 그런지 마디마디가 뻑뻑했지만 손과 발은 내가 명령한 그대로 움직여 주었다. 오른 어깨를 둥글게 말아 오른손으로 땅을 짚는다. 손바닥에 수직으로 힘을 쏟아 왼 어깨와 머리를 지면으로부터 들어 올린다. 동시에 왼팔도 직각으로 접어 팔꿈치를 펴며 상체를 밀어 올린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몸을 완전히 일으킬 수 있는지 당최 다음 단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입에서 한심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애써 힘을 주고 있던 상체의 힘마저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나는 내 몸이 서서히 미끄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진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내 귓구멍을 허락없이 통과해 뇌의 어느 부분을 찌르듯이 때렸다. 그제서야 온 신경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지 난 어느덧 상체를 다 일으킨 채 바닥에 니은자로 앉아 있었다. 허나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속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듯 있는 힘껏 나를 낚아채 반쯤 일으켜 세웠다. 발바닥이 땅에 닿자 내 몸은 적당한 움직임을 기억해냈고 나는 마침내 두 발로 설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에 단세포 생물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의 진화를 모두 겪어낸 기분이었다. 진짜 아저씨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내가 하루빨리 여길 뜨든가 해야지. 누굴 탓해? 다 내가 못난 탓이지. 내가 돼진 탓이야. 아저씨가 돼진 탓이기도 하고. 미안해요.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진화라는 선물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단세포 생물로 돌아가고픈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은 지성 생물체로서의 욕구도 솟아올랐다.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날 아세요? 제 이름은 홍영록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몇 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그녀에게 천사나 저승사자 둘 중에 뭐냐고까지 묻고 싶었지만 후자일 확률이 50%나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뒤이은 그녀의 반응을 보니 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사망 이후 첫 번째로 잘한 선택임이 확실했다. 아니 아저씨,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저씨 술 마시고 죽은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취해 있더라고요. 진짜 웃기다니까. 그녀는 오랜만에 재미있는 광경을 봤다는 듯이 깔깔 웃었다. 30초는 좋게 깔깔대고 나서는 이쯤 하면 됐다는 듯이 표정을 가다듬었다. 푸르스름한 모습에 퍽 잘 어울리는 표정이었다. 그런 그녀는 유령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도 영혼 그 자체 같기도 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아참, 말했었죠. 아저씨는 분명히 죽은 거라고. 맞아요. 아저씨는 죽어서 여기 온 거예요. 사후세계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왠지 낯간지럽고 그냥 다들 제2의 한강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지겹도록 봤던 한강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따지자면 사후세계 비슷한 곳이에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2의 한강은 착한 사람만 오는 천국도 아니고 악질 새끼들만 오는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처럼 또 나처럼 자살한 연놈들만 오는 웃긴 곳이죠. 맞다. 그냥 다 푸르댕댕하게 보이죠?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래요. 난 여기 10년 있었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댕댕해요. 30년 있었던 할머니도 똑같대요. 누군지 몰라도 참 고약하지 않아요? 이딴 식으로라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지겨워. 어떨 때는 누나를 확 뽑아버리고 싶어. 물에 빠져 돼진 것도 아닌데 눈에 꼭 물이라도 찬 것 마냥. 그쪽은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방금 한 말 취소. 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녀의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나에게 어떤 종류의 강한 두려움과 불안감만은 심어졌을 뿐이다. 죽고 나면 적어도 그런 감정들로부터는 자유로워지리라 믿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생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에 닿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공기는 지옥이다. 공기를 마시고 뱉는 자들은 크든 작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죽음이 그 끔찍한 굴레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 생각했는데 지독한 공기는 기어이 죽음마저 뚫고 들어와 나에게 계속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분명히 죽은 상태인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죽은 상태가 될 수 있길 빌었다.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푸르죽죽한 것이 파르르 떨렸다. 버젓이 붙어있는 두 손이 원망스러웠다. 손도 공기와 마찬가지다. 손이 달린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발도, 폐도, 뇌도, 눈도 마찬가지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끔찍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야만은 족쇄에 불과하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학생, 유령, 혹은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녀 또한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나 같은 한심한 인간을 상대하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달고 있는 다리가 그녀를 여기로 옮겼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달고 있는 눈이 날 발견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지루한 표정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일단 하루 종일 그러고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좀비도 최소한 움직일 줄 안다고요. 아까 좀 생각 없이 말했는데 여기 온 첫날부터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과할게요. 사과의 의미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아저씨를 도와주고요. 그럼 됐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라는 대로 하고 끌어주는 대로 끌려가는 건 내게 익숙한 방식이다.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동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녀의 가이드에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적어도 이름만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물어보았다. 이름을 알아야 언제든 이제 무얼 하면 되겠냐고 물을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자신을 류이슬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유가 아닌 류라고 두어 번 더 강조해서 얘기했다. 유씨나 류씨나 같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귀찮은 훈계를 듣고 싶진 않아 꼭 류이슬이라 부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슬은 내가 묻지도 않은 나이까지 알려줬다.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는 19살이고 여기서 보낸 시간까지 합산하면 29살이라고. 이곳에선 몇 년을 지내든 자살할 당시의 모습으로 남기 때문에 여전히 이 꼬락선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덜컥 우울이 치밀었다. 내 생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쭉 남아야 한다니. 제2의 한강이란 세계가 점점 잔인하게만 느껴졌다.
잠깐만. 아저씨도 얼추 그 정도 나이 아니에요? 29이나 뭐 30 근처쯤? 그럼 내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딱 아저씨 나이야. 말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할게. 아무렴 상관없었다. 동생보다는 친구인 편이 훨씬 나았다. 나이로 책임져야 할 사람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나누는 세상의 규칙이 나로서는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보다 어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마다 나는 숨이 버거웠다. 대다수의 상황에서 나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쓸데없이 나이만 먹은 사람에 가까웠다. 나 자신도 책임지기 어려운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은 거의 형벌이었던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슬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안락함을 선사했다. 그녀의 외형이 나보다 한참 앳되어 보이는 것은 중요치 않다. 이슬은 몇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더니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나는 쫄래쫄래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슬이 몇 날 며칠을 걷는데도 나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고 있는 거야. 관리사무소? 그래, 관리사무소. 여기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야.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어디 하늘에서 보낸 천사나 저승사자 같은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자살해서 여기에 처박힌 사람들이야. 죽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어딘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켰나요? 아니, 아무도 안 시켜. 다 자원한 거야. 여기선 일이라도 안 하면 정말 할 게 없거든. 10분쯤 걸었을까. 우리는 제2한강 북부관리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규모는 어림잡아 서울 여느 자치구의 구청쯤 되는 것 같았다. 이슬은 첫날엔 사망 확인과 거주지 배정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30-40명씩 이사를 오니까 관리사무소도 그렇게 한가하지만은 않아. 들어오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말이야. 아, 이사 온다는 건 자살했다는 뜻이야. 그래도 오후 4시면 그렇게 사람이 몰릴 시간은 아니네. 아저씨는 뭐 이런 대낮에 죽었대?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오늘은 처리할 것만 후딱 처리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원래 이사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잖아.